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국희라고 하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장학사님이 불러주셔서 왔었는데 올해도 이제 또 불러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전북교육청을 오면서 이제 두 가지를 기대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작년에도 이제 제가 느꼈는데 다양한 강연들을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교육청들의 그런 어느 정도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왔을 때 사실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 가보면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나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저에 대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끌고 가면서 특강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왔을 때 느낌 바로는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굉장히 그 최저 학력 기준, 그러니까 정말 저기 제가 오고 또 놀랐습니다. 저기 학력 신장이라는 저렇게 큰 편말을 붙여놓은 교육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작년에도 좀 남다른 느낌을 받았었는데 올해도 그 기대감으로 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학생들이 더 잘 알겠지만 만점자의 고향이어가지고요.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물론 EBS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제 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고 저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EBS 촬영을 하고 그 EBS에서 연계교재 이제 수능 특강 라인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라인을 강의하는 사람으로는 정말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방 교육에 대한 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사실 장학사님한테도 따로 나중에 묻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주 한일고등학교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점자가 나왔는데 그 학교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공교육에서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만점자가 나왔을까 8년 만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것처럼 부모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쨌든 뭐 길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수학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되 핵심은 꼭 무겁게 갖고 가셨으면 합니다. 일단 공부를 대하는 자세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고3이 되니까 이런 마음 들 거예요. 난 새롭게 완전히 내가 새로워져야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안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지금 한 해가 바뀌는 것뿐이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내가 완벽하게 순간이동을 해서 다른 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재조합을 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고3이 됐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계획으로 나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좌절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잘하던 것과 내가 잘 못했던 것을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왜 못했을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했다면 어떤 부분을 내가 잘했을까? 이걸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예전 프로그램인데요. 예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만 요거를 다 싹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재조합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집이 새로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재조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3이 돼서 내신도 중요합니다. 고3 1학기 때까지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미적분을 1학기 때 할 것 같은데 그 1학기 때 미적분이 아마 선택 과목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 친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걸 선택을 했는데 내가 과연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학생들이 졸업생에 비해서 수학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딱 하나입니다. 내신 때문에 그래요.
이 내신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겨울방학부터 내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신에 대한 게 1학기까지 흘러가 버리니까 결국 수능 최저를 공부하는 거는 정작 여름방학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3 1학기 때 수학 교과목으로 내신에 산출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미적분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럼 그 미적분의 과목이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4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학년까지 만약에 수학 평균이 2.5등급인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이 나왔으면요. 2.23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4등급으로 떨어지면 2.76으로 떨어집니다. 2학년 때까지 2.5등급이었는데요. 내가 3학년 1학기 때 겨울방학부터 노력해서 받은 미적분의 1등급의 영향은 전체로 따지면 0.27 정도예요. 물론 큽니다. 큰 건 맞는데요. 이 큰 건 어디에서 제일 크냐? 교과 100일 때가 가장 커요. 교과 100. 그러니까 최저도 반영하지 않고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을 할 때. 그렇죠? 근데 여기 오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아마 최저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1등급 맞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노력의 결과보다 지금부터 최저에 대한 거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지금까지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의 영향력 아니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의 위치가 최저를 고민할 때 영어, 국어에 뒤처졌습니다. 왜? 수학이 보통 어려우니까요. 근데 요번에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제일 어려웠죠?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조금은 예견된 거예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간다고 해서 대부분이 예측했던 게 쉬워질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올해 이제 물론 너무 크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영어, 국어가 사실 변별력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수학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기복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공부한 만큼 잘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최저에서 수학을 포기하고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수능을 보고 나면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3학년 때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다른 과목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최저로 보통 3합 5, 3합 7 그리고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더 높죠. 하나에 뭐 1등급,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맞아야 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최저를 고려할 때에는 2등급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2등급 그리고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1등급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등급과 1등급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공부하려면 내가 어떻게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준비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5가지 마인드셋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를 부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총량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준비하게 되는 양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욕구와 필요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욕구를 갖고 인터넷 강의, 자료를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료를 얻게 될 거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자료를 얻게 되실 건데요. 그걸 요약하면 결국은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현혹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휘둘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네 번째,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 5번째는 기억할 것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건 뭐냐? 쉽게 말하면 오답 정리입니다. 내가 푼 문제를 또 틀리고 하는 것보다 푼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새로운 문제집을 갖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번 시간에 듣고 나서 오히려 저는 부담이 좀 줄었으면 하거든요. 수학 공부를 막연하게 부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줄기가 있는 건데 그 큰 줄기를 바라보고 해야지 곁가지를 자꾸 보게 되면 내가 너무 많은 걸 계획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2026 수능 이슈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요. 평가원에서는 매년 올해 수능이 아니라 작년 수능의 결과를 올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본 게 2026학년도 수능이었잖아요. 그러면 평가원에서는 2025학년도 수능의 분석 결과를 이제 올해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 간단하게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1등급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이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검정고시생 비율입니다. 3등급까지만 한번 보실게요. 1등급 비율이 재학생 2.2%고요. 1등급 내에 있는 게, 그리고 졸업생은 8.1%입니다. 그리고 2등급도 보면 재학생은 5%고요. 졸업생은 12.6%입니다. 근데 이게 2025학년도 수능만 이런 게 아니라요. 2024학년도, 2023학년도 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뭐 수능을 보셨던 세대라면 그때도 여전히 졸업생이 비중을 크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딱 하나입니다. 졸업생이 특별하게 뭔가를 더 배워서가 아니라요. 졸업생이 재수학원을 다녀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서울로 가가지고 재수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재수생들은 온전히 정시,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예요. 그러면 재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중요하긴 하나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교과목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저 공부를 할 수 있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졸업생만큼 잘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 절대적인 총량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졸업생들이요, 재수학원을 좋은 데를 가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SDIJ라고 하면 알까요? 시대 인재 들어보셨죠? 디귿, 시옷, 마이맥 들어보셨죠? 재수종합반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시대 인재가 요즘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핫하고요. 대성, 뭐 전통적으로. 그럼 이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해야지만 잘 되냐? 아니라니까요.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1타라고 하는 강사분들, 사교육시장에 있는 모든 강사분들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인강 1세대인데 그 인강 1세대에서도 수능 만점자는 있었고요. 수학 만점자는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나온 이후에 수학 만점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강사가 나오고 그 학원이 나오고 나서 수능 1등급 만점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재학생분들은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을 많이 가셔야 된다라는 거. 올해에 대한 거는 이제 4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3만 명의 재학생이 늘었고요. 요거는 뭐 출생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가장 이슈가 됐던 건 확통론입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작년에 오셨는데 오시면 안 되겠죠. 작년에 왔을 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확통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저는 사실 확통을 담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확통론이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거를 처음 선택 교과목이 나오고 나서 미적분으로 해야 된다 해서 미적분이 엄청 쏠렸는데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게요. 아닌데.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확통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인데 왜 그럴까요? 확통이 쉬워서요? 미적이 어려워서요? 어렵고 쉽고로 따지시면 안 됩니다. 올해 확통 어려웠거든요. 올해 확통 30번 어려웠습니다. 27번도 어려웠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공부량이에요. 절대적인 공부량이 확통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면 재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네? 표점. 자, 표점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 표점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정시 고민이에요. 자, 재학생 중에 정시 고민하는 친구들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수시에서 뭘 걸어요? 최저 걸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정시를 가죠. 그렇죠? 학기 초부터 정시 준비하는 학교들이 있긴 하나 대부분 자사고 아니면 특목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이냐? 절대적인 시간 양이 일단은 어떨까요? 적어요. 확통이. 그렇죠? 그러면 왜 재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할까요? 고3 때 미적분을 듣거든요. 고3 1학기 때 미적분을 듣게 되니
고3 1학기 때 미적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확통까지 공부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갖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예요. 이과인 친구들은 고3 1학기 때 미적분을 들어야 종합전형, 교과전형에서도 미적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들어야 되긴 하고, 그럼 거기에서 내신을 잘 받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수능 최저까지 고민하려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재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시야를 조금 바꾸면요, 내신에서 미적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확통을 병행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통은 2학년 때 대부분 듣고 끝내거든요. 그럼 거기서 문제풀이만 하시면 돼요. 문제풀이만 계속 하시면 선택 과목 8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공통교과 과목이에요. 수원수투. 그래서 확통을 선택을 하더라도 수원수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통론이 눈에 띄게 늘었다. 대부분은 재학생이고요. 졸업생 중에서도 많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자, 11% 늘었고 미적분은 10%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 줄었다는 얘기는요, 미적분에서 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수능입니다. 그죠? 개편되기 전에 올해도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올해도 확통해서 갑자기 미적분이 늘어나질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형태를 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고민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올해 수능에 대한 가채점 결과를 제가 빨리 받아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가채점 결과가 이제 수능 등급이 나오면은 다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빨리 기록을 해두는데, 확률과 통계 2, 4, 6, 357, 357 저거 쓴 게 뭐냐면 개수입니다. 개수. 틀린 개수. 확통 2개까지 괜찮다. 4개까지 2등급 괜찮다. 6개까지 3등급 괜찮다. 자, 미적분 볼까요? 기하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미적이랑 좀 비슷하게 가고 선택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3, 5, 7입니다. 그러면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몇 문제 차이 나죠? 한 문제 차이 나죠. 그죠? 자,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이 틀리는 게 어디에서 틀리냐면 공통 부분에서 틀려요. 자, 그럼 미적분 친구들이 한 문제를 더 틀려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딱 논리적으로도 맞는 게 미적분 부분에서 한 문제 더 틀립니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 입장에서는 한 문제 더 맞추면 되겠죠. 근데 확률과 통계를 제가 다년간 EBS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지루할 만큼 문제가 반복됩니다. 너무 지루할 만큼 반복이 돼요. 올해 유일하게 조금 신선한 문제가 나오긴 했으나 그래도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미적은 조금 달라요. 미적은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제가 봤던 수능 세대를 떠올리면 그때까지 가면요, 기출문제의 난이도가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원에서 자칫 잘못해서 미적분을 조금 어렵게 내면 이거는 수원 수투 부분 공통 부분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뺏깁니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 쪽에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어디에 투자하면 되는 거다? 공통 부분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그럼 미적분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미적분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확고하게 미적분이 정말 나한테 잘 맞아야 됩니다. 수투 공부를 했을 때 정말 수투가 재밌고 그리고 미적분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할만하겠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데 내가 대부분 이과니까 미적분 가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친구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2개, 4개, 6개인데 현실적으로 재학생들 입장에서 1등급 의대를 노리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는 2개까지 괜찮고요. 미적분은 3개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 정시를 노리지 않는 한 우린 전략적으로 등급 컷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50분 정도 1회독을 했을 때 100분 모의고사 중에 50분 1회독을 했을 때 그중에 내가 과감하게 버릴 거 한두 문제는 버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 집중 투자할 때 나머지는 다 맞춘다는 각오로. 소위 이제는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말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킬러 문항이란 말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못 씁니다.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킬러 문항을 일단 한두 문항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에 집중 투자하면 그만큼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3개, 5개, 7개, 2개, 4개, 6개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커트라인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시험 시간도 분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네, 재학생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사탐런 올해 이제 이슈였었죠. 사탐런 이거는 이제 결과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사회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제 9%로 늘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적분을 선택했던 친구가 사탐을 2개까지 선택을 안 하고 사탐 하나 정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탐구 영역을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탐구 과목을 과탐을 내가 준비했다가 사탐을 2개를 다 바꾸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사탐 하나 정도만 바꾸는 경우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미적분이 46.67%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과탐에서 커트라인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46%로 줄었잖아요. 작년에는 68%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마 그럴 거라는 예상이 좀 들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일단 1등급 중에서 79%가 미적분 기하로 유추됩니다. 이건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딱 고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유추하는 바로는 작년 수능까지는 92%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76%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적분을 선택했다가 확통으로 갔는데 미적분에서 확통 간 친구들이 1등급을 꽤 받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힌트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조금 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보면 뭐 물수학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어느 정도 6월, 9월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했었던 친구들이라면 무난무난하게 풀었던 시험이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올해가 이제 수능 마지막이잖아요. 요번 수능.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영어였습니다. 그러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국어는 조금 어렵긴 했으나 요번에 영어에 좀 묻힘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 가장 이슈가 안 된 건 무슨 과목이죠? 수학입니다. 수학. 그러면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수학 괜찮게 냈다. 그렇죠? 실제로 괜찮게 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도 난이도가 올해랑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건 어떤 걸로 예측하시면 되냐면 6월, 9월 모의평가로 예측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그 선배들이 봤던 수능 문제를 꼭 지금 겨울방학에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미적분은 아직 안 했다고 하면 미적분 확통 빼시고요. 아니, 확통은 이미 배웠을 거니까 확통 선택자들은 확통까지 풀어보시고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이미 고1, 고2 그거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다 배웠으니까 공통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보는 게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수학 학습법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학 학습법이라는 게 아까 한일고 이하진 학생 제가 이름까지 외웠습니다.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만점자들 이런 인터뷰들 많이 보기는 했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광주에 있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뭐 유튜브 보셨겠지만 거기서 나왔던 원래 이렇게 잘하던 친구였다면 이 한일고등학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상위권이었다가 점점 올라간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 꼭 정답이다
아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하면 무조건 맞는 방향이다라는 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 그리고 공부해가는 그런 좀 방향 같은 것들만 조금씩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오답률 높은 거부터 제가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작년 거 한번 볼까요? 25학년도 20번, 21번, 22번.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고3 거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22번까지가 딱 공통 부분입니다. 23번부터 선택 과목이에요. 8문제. 그렇죠? 지금 상위 3개가 어디에서 다 나왔죠? 오답률 높은 게 지금 상위 3개가 어디예요? 공통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29, 30, 27, 28, 28, 29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번 같은 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 예측되는 번호들 빼고 나머지는 실제 난이도는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그 요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상위권에 있는 문항들 빼고는 나머지들은요. 수능 특강 레벨 2 이하입니다. 자, 수능 특강 레벨 2 이하예요. 레벨 3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로 따질까요?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정도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5문제 빼놓고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공부했다.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엄마 나 진짜 공부했는데 등급이 안 나와. 근데 6, 7개 틀리잖아요? 그럼 아직 덜한 거예요. 아직 덜한 겁니다. 5개 정도 빼놓고 나머지들을 맞출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예측된 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쪽지 시험 보시면 내신 같은 경우에 이제 쪽지 시험 수행 평가로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한 5장 주고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수준이에요. 기출 문제 중에서 나옵니다. 몇 문제가요? 30문제 중에 25개, 24개 정도가. 자, 올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거는 30번, 미적분 같은 경우에 30번이 좀 어려웠고요. 확률과 통계도 30번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확통 같은 경우가 30번이 제일 어렵지 않고요. 실제로는 27번이었습니다. 근데 왜 30번일까? 30번이 단답형이거든요. 27번은 객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률은 더 높아요. 왜? 5분의 1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저기 밑에 있는 객관식 15번 있죠. 선택 과목에서 15번. 저 15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됐을 때 5문제 정도예요. 주관식과 객관식에 있는 15번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했던 게 저 등급을 한번 볼게요. 21, 22, 20까지 했을 때 여기가 다 70%잖아요. 70%. 그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이제 70%다라고 하는 게 딱 저 등급대 친구들이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답률, 오답률을 보게 되면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풀었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출문제 올해 수능 풀어보라고 하는 게 풀고 나서 채점을 해보셔야 돼요. 채점해보고 내가 공통수학밖에 안 풀었는데 나의 등급은 몇 등급일까? 난 등급 따질 수 없어.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틀린 문항의 오답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의 오답률에 대한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그 등급대가 되는 거고요. 거기보다 못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객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항 하나하나마다도 여러분들이 등급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공통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든 미적분이든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 힘쓰는 것보다 공통 부분에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연계교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연계교재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번에 20번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인데요. 저기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오타입니다. 오타. 저 밑에 있는 건 이제 제가 덮어쓰기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 이게 수능 완성에 출제됐던 아이디어인데요. 이 수능 완성에 어디에 나왔던 거냐? 뒤에 보시면 뒤에까지 좀 안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고3들이 앞에 있는 유형편만 보고 뒤에 있는 모의고사편 안 풀거든요. 실전편. 실전편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실전편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수능 완성에 있는 뒷부분은 나중에 실무 푸는 시간에 거의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몰아가지고 쭉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은 연계교재 필요가 없다. 그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연계교재가 필요 없이 어차피 수학 같은 경우는 출제하는 게 아이디어가 그게 그겁니다. 그럼 왜 연계교재라는 거를 풀어야 되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래도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한다고 했어요. 내신 시험에서 출제한다고 했는데 교과서에 있는 거를 안 풀고 문제집을 푼다라는 거는 왠지 찝찝하죠. 그렇지 않나요? 문제집에도 당연히 그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하지만 교과서를 안 풀고 문제집부터 푼다? 뭔가 바뀐 거 아닌가요? 연계교재는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교과서예요. 일반적인 교과서는 내신을 위한 교과서지만 수능에서의 교과서는 2개가 있습니다. 아니 3개가 있습니다. 1번 교과서 텍스트가 있고요. 2번째 수능 특강이 있고요. 3번째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걸 안 풀고 땡땡땡땡 변형 땡땡땡땡 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그 기본 코어에 있는 걸 먼저 푸시고 나머지들이 여유가 되면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 푸는 것보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3번씩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씩만요. 3번이 많을 것 같나요? 많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집보다 적을걸요? 여러분들 그 고3 끝나고 문제집 버리는 거 보러 가면요. 문제집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엄청나게 절반만 풀려 있어요. 갖고 있는 문제집은 수두룩한데요. 그냥 문제집 사지 마시고요. 연계교재 3번씩만 푸세요. 기출문제 2번 이상 푸세요. 그러면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자, 기출문제 중요성 한번 볼까요? 올해 30번 어려웠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풀이하는데 30번을 풀고 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졌지만 올해도 30번이 이게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오답률이요. 깜짝 놀랐어요. 99예요. 99예요. 물론 아이디어가 떠올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거 실제로 어떤 뭐 이런 다른 해설을 해주시는 다른 것들 보게 되면 이제 되게 복잡하게 푸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던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갔을 때 이점이 또 뭘까요? 이건 좀 슬픈 얘기입니다. 이점이 뭘까요? 확률과 통계로 넘어갔을 때 이점. 여전히 공부를 안 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생각보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쪽을 고민하다가 내가 공부를 좀 하는데 확통으로 트는 친구들은 중간 이상이 무조건 돼요.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슬퍼요. 왜 그러냐? 제가 확률과 통계 강의를 매번 하면서 아이들한테 격려하고 열심히 하자 하는데 오답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또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계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모의평가만 한번 따져볼까요? 모의평가 출제자분들이 어떤 분이시죠? 평가원에서 출제를 의뢰하신 분들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그런 출제의 아이디어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출제자의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과거에 출제했던 것들을 참고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문제집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집들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비슷한 게 있다면 배제하는 식으로 가요. 근데 딱 세 가지는 반영을 하기 위해 갖고 갑니다. 교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타임라인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들도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 방학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하셔야 될 거를 제가 위에 쓴 거대로가 순서예요. 순서. 교재에 다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공통 개념입니다. 중요한 건 공통이란 얘기예요. 공통. 아시겠죠? 겨울방학에서 10을 내가 공부한다면 그중에 7은 공통입니다. 3이 선택이에요. 선생님 미적 예습해야 되는데요. 그 3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신 공부를 선행으로써 그 이상을 갖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 공통에서 결국 발목 잡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공통을 놓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 2월 달도 보면 수능 특강 분석 레벨 1, 레벨 2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어떤 교과에 대한 걸까요? 공통입니다. 선생님 그럼 선택에 대한 거는 언제 푸나요? 내신 준비할 때 푸시면 돼요. 내신 준비할 때 수능 특강 레벨 1, 2로 준비하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택 수능 특강 푸시고 겨울방학에 뭐 하는 거다? 공통에 대한 거 푸는 거다. 이제 1월 말부터 수능 특강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기를 2월 달로 잡은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공통에 대한 거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수능 특강을 통해 나를 점검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레벨 3을 안 푸는 겁니다. 레벨 3을 지금 이 시기에 풀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요. 어차피 레벨 3은 난이도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더 훈련시킨 다음에 푸셔야 되고 연계 교재가 또 중요한 게 내가 기출 문제를 보고 나서 레벨 3에 대한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 3은 좀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어떻게 하냐? 공통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되고 연계 교재에 신유형으로 이렇게 좀 예측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좀 보던 것과 다르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이 3월 달부터 뭘 하는 거냐면 선택 과목 기출을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 내신 준비 겸 수능 준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율성을 따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학생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는 순서의 배치도 내신까지 고려한 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선택 기출 분석을 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내신을 준비하는데 요거는 조금 선우가 바뀌어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 기출 선택 기출 문제까지 좀 풀었더니 내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럼 요때 선택에 대한 레벨 3을 좀 풀어 주셔도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땐 대부분의 내신으로 수능 특강 레벨 3 수준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푸는 거는 조금 부담이실 수 있고요. 그게 지나면 5월, 6월쯤에 공통과 선택에 대한 수능 특강 레벨 3을 모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난이도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레벨 1, 2와 수능 완성에 있는 유형 문제가 비슷해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팁을 드리면 수능 특강에 예제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제와 유제. 보통 교과서에서는 예제, 유제가 난이도가 어떻죠? 쉽죠? 쉽죠? 근데 수능 특강은 아니에요. 수능 특강은 레벨 1이 제일 쉽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1 정도가 너무 쉬우면 레벨 1은 건너뛰셔도 되고요. 그럼 뭘 풀어야 되냐? 레벨 2와 예제, 유제는 꼭 푸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수능 특강에서 예제, 유제 안 풀거든요. 그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예제, 유제가 수능 특강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난이도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레벨 3. 그 다음 레벨 3이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처럼 풀어야 되는 게 수능 완성 실전편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받으셔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저도 이제 수능 특강 강의를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완강을 하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다시 보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교재에 대한 순서를 재배치하셔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시점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월 6월 모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실적인 최저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슬픈 일이지만
6월 모평을 보고 가채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내가 최저가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 라는 거를 조금 가늠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남아있는 시간에는 대부분 실전 연습으로 돌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계획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건데 뭘까요? 뒤에 가면 다 실전이야? 그러면은 뭔가 좀 생각보다 풀만한 게 없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지금 언제 거의 다 끝나죠? 연초에 끝나죠? 근데 이거 계획을 잘못 짜는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6월, 7월부터 기출문제를 돌리거든요. 늦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특강을 12월 달에 하니까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거예요. 기출문제들은 언제 반복을 끝내셔야 되냐면 연초에 다 끝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풀고 하는 걸 언제쯤 하는 거냐? 6월, 7월부터 이때부터 틀렸던 걸 복습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기출문제를 풀긴 풀어야겠는데 내가 부담이 없을 때 풀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가 연계교재보다 어쩌면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기출문제도 뭐 이 회사 거, 저 회사 거, 다양한 회사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본인들이 뭐 이렇게 프리패스 끄는 것들로 하고 하는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다만 기출문제 풀 때 중요한 거, 만약에 내가 틀린 문제예요. 그러면 이 강의, 여기에 배치된 어떤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구매한 강사의 강의 거를, 아니면 뭐 학원 다니는 거기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듣고 끝내시면 안 돼요. 틀린 것들에 대한 오답 정리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설 강의가 무료로 다 풀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은 해설 강의를 2개, 3개씩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도 문항일수록 풀이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럼 그 다양한 거를 내가 해설 강의만 보면서 익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출문제 보고선 풀이과정 보고 끝, 또 다시 보고 반복 끝. 근데 풀이과정을 여러 개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뭐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해설 강의를 여러 개를 듣는다.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까지 오답 정리까지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학습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약간의 그 방향성이 좀 잡히시나요? 동기부여를 먼저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의 순서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기출문제를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셨으면 됐고, 어떻게 수학을 과연 공부를 하냐? 그러면 이제 뭐 수학 공부는 당연히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만약에 1학년, 2학년이라면 더 강조할 부분이 있고 3학년이 된다면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이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더 강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초등학교 특강을 가도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특강을 가끔 가거든요. 그럼 초등학생 3, 4학년들이 와서 들어요. 그럼 참 좀 가서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온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독해입니다. 독해예요. 독해. 수학에서 웬 독해냐? 문해력 들어보셨죠?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게 50% 이상입니다. 미적분도 대부분 그거고요. 확률과 통계도 대부분 그거고요. 공통 수학 부분도 대부분 그래요. 그럼 이 독해가 선생님 전 문제 잘 읽고요. 문제 이해도 잘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아니요. 문제를 못 푼다는 건 문제 이해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문제가 이해가 되면요. 그리고 내가 개념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면 이 문제에 적용된 개념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못 풀어도 50% 이상은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럼 그 50% 이상 전개가 돼야 된다는 것도 킬러 문항도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등급이 4등급, 5등급.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덜 한 거라고요?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가 돼야지만 그거를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독해는 이따가 이제 제가 잠깐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독해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증명입니다. 여기 괄호하고 뭐라고 쓰시면 좋냐면요, 유도라고 쓰시면 좋아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에 대한 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명, 대학교 수학에 나오는 증명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 만약에 내가 가능하다면 중학교 수준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여기는 아니에요. 중학교과 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수준에 대한 증명만 한번 쭉 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겨울방학에 해도 시간이 안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요. 특히나 수학 2에 있는 부분, 유도하는 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해야 될까요? 마지막 백지에다가 하셔야 돼요. 내가 교과서에 있는 유도 과정, 증명 과정을 보면서 맞아 90도 미만, 90도일 때, 90도 넘을 때 맞아, 이렇지?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요, 백지, A4 용지에다가 아니면 태블릿 갖고 계시죠? 거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자, 써보면서 뭘 체크하셔야 되냐? 쓰고선 큰 흐름이 맞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수학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내가 증명을 제대로 백지에다가 한 것 같은데 교과서랑 뭐가 달라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분명히 조건일 겁니다. 아주 세밀한 조건. 그 조건을 빠뜨렸다면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킬러 문항들은 다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게끔 할까요? 조건입니다. 어려운 문제,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조건들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와 증명과 백지, 요게 다예요. 문제풀이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문제풀이 하면서 이 독해했던 것과 증명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공부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때 기계적인 반복이 들어가는 거지, 문제, 유형 문제 쭉 기계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개념 헷갈리는 개념 볼까? 이거 아니라고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학습 교과서와 줄글로 되어 있는 거 읽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책을 추천드리면 수학의 밭땡땡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것만 된다는 게 아니라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시하고 소설 중에 어떤 게 더 어렵죠? 시가 어렵죠? 시가 어렵지 않나요? 왜 어렵죠? 그죠? 함축적 의미,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함축적 의미. 소설은 좀 어떻죠? 비교적? 그 캐릭터의 감정선까지 다 알려주고 있죠. 그 감정선까지 알려주는 게 줄글로 되어 있는 개념서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형서에 있는 개념 땡땡, 1번 땡, 2번 땡, 3번 땡, 이건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줄글로 되어 있는 개념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1번, 2번, 3번 땅딱딱 쓰는 게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지, 문제집이 제시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라고요. 자, 단원별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특히나 수학 1, 수학 2. 특히나 미적분 선택자들은 수학 2와 미적분의 연결고리를 꼭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항의 발상 과정을 좀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이하진 학생이 말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고 저렇게도 출제될 수 있는 걸 자기가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개념 공부를 하고 내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거 이렇게 안 내고 조건을 이렇게 다르게 낼 수 있겠네? 이거 누가 주로 생각하는 걸까요? 출제자예요. 선생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 학생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출제자의 수준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쉽겠죠. 그렇죠? 자, 이제 꼼꼼히 해석을 해야 된다. 교과서에서 이제 독해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삼각함수 파트입니다. 근데 삼각함수 파트에서 제가 이제 고3 수업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하거든요. 그냥 갑자기, 야, 사인 함수가 뭐야? 사인 함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코사인 함수 뭐야? 코사인 좀 옆으로 간 거예요. 탄젠트 뭐야? 뭐 춤까지 춰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물론 그 친구들 문제 잘 풀어요.
자, 사인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사인 함수의 정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정의를 말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사인 함수요? 빗변분의 높이였던 것 같아요. 사인 함수는 교과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교점을 px, y라고 하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고 하는 게 하나씩 정해지는데 그 정해지는 거를 밑에 보니까 이 함수를 각각 뭐라고 하더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얘기부터 나와야 되냐면 원이 있을 때 그 원에 반지름이란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 좌표에 x좌표, y좌표가 나와야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 풀 때는 전혀 틀리지 않겠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 가서 그게 꼭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아마 지금 자녀분들의 교과서 한번 몰래 가서 한번 보세요. 문제집 한번 펴보시고요.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새까말까요? 문제집이 새까맣니다. 교과서는 물려주려고 그래요. 교과서는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에 있는 중단원 대단원만 풀었다 하더라도요. 개념 부분은 꼭 읽으셔야 돼요. 꼭! 정말 만점자들, 정말 제대로 공부한 그 1등짜리 친구들은요. 교과서를 안 읽은 친구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어줍지 않게 공부한 친구들이 교과서 개념을 안 읽고 난 안다고 착각을 해요. 교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과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줄글로 되어 있는 개념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교과서에 나온 증명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 이해될 만큼 백지에다가 써보셔야 돼요. 로레 정리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로레 정리 문제 푸는 거 너무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 로레 정리에서 어려운 기출문제 딱 주잖아요. 틀려요. 왜 그러냐? 로레 정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레 정리의 그 결과만 기억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와 로레 정리의 관계 정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게 다 어디에 나온다? 교과서에 충분히 나온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독해 공부 제대로 했고요. 거기다가 문제풀이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 가지 인강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나름대로 익힌 꿀팁들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을 다 이해를 했다면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꿀팁들, 공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S1과 S2의 넓이의 비를 물어보는 문제고 실제로 공부한 친구들은 뭐 이거 너무 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S2와 S1을 구할 때 실제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저 교점부터 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교점부터 구해가지고 물론 푸는 게 맞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 개념의 해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S1, S2를 포함하고 있는 저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관계 보이시죠? 기하적으로. 그죠? 기하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 S1이라고 하는 것도 2차 함수와 저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관계가 저거를 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변형을 시키면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처럼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저기 교점 찾아가지고 S1 구하고 S2는 전체 저기에는 0부터 3 중에서 전체 넓이에서 S1을 빼가지고 S2를 구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S2에 대한 것과 S1에 대한 거를 유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식을 이용해서.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떠오르지 않아요. 충분한 개념이 돼야 떠오르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 때 해석을 잘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연계교재 좀 몇 년 된 거기는 한데 쉬운 문제들이에요.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수 전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연속이라는 게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제 묻는 게 뭐냐 F사를 묻고 있습니다. 자, F사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을 묻고 있는 거고요. 자, 저기 위에 이제 조건이 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모든 지점에서 뭐와 뭐가 같다는 거죠? 학생들 대답해 볼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F4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뭘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극한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구나. 맞습니까? 그죠? 자,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되셨으면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과서 기반 그리고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풀이가 들어가시긴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교과서 개념이 중요하니까 수학에서 개념 공부만 하고 저는 한 문제를 풀 때요. 한 1시간, 2시간 고민해서 풉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언제일까요? 예비 고1 친구들이에요. 예비 고1. 예비 고1은 만들어 가거든요. 그때부터 고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3이잖아요. 한 문제 가지고 2시간씩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 기계적인 풀이가 필요해요. 근데 그 기계적인 풀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를 또 반복해가지고 연습할 때 오답 정리를 할 때.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 고난도 유형 같은 경우는 왜 양보다 질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기계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양보다 질로서 승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걸까요? 킬러 문항이에요. 킬러 문항. 자, 여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어려워서 틀렸어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풀어요. 맞았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 문제에 대한 거 뭘로 또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해설 강의를 보셔야 돼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똑같은 게 많아요. 어떤 강사 거 보고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골라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유명한 3사 거, EBS 거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청취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백지로 복습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이 백지 복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짝꿍을 만드세요. 친구들끼리 수준 맞는 친구들끼리 짝꿍을 만들어 가지고요. 몇 문제씩 할당한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제가 시키는 겁니다. 고3들한테 시켜요. 상위권들만 모아가지고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내가 스스로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들을 이용하세요. 자, 그리고 오답 노트와 발상 노트를 제작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 이미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숙달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쉬워 보이는 겁니다. x가 2로 갈 때 x 빼기 f2 분의 3 빼기 fx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x는 2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x는 2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그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또 뭐예요? 연속이니까. 연속의 정의 뭐야? 극한값과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숙달을 통해 또 다른 문제들을 풀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줄게 될 거예요. 이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력을 이제 다지셔야 되는데 오답 정리 같은 경우 요즘은 태블릿으로 해서 AI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AI 코스웨어 또 뭐 했었고 다양한 것들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본인들이 노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태블릿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오답 정리 AI 이용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든지 사용을 하시면 다 좋아요. 그 핑계로 그 태블릿을 이미 사셨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그래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등급별 전략을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질문 들어온 걸 바탕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등급별로 중요한 거, 뭐 6등급 이하도 계실 수도 있고 4, 5등급 있을 수도 있고 3등급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내가 1, 2등급을 받기 위한 친구들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6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문제집을 푸셔야 됩니다. 자, 유형 문제집을 풀 때요, 이 친구들은 그냥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반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어쩌면 경계를 좀 낮추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사실 의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문제집을 좀 보면서 아, 이런 유형이 있구나, 이런 경계를 좀 허무는 작업이고요. 자, 4, 5등급 한번 보겠습니다. 4, 5등급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까 말했지만 뭐라고요? 공부 양이에요. 자, 공부 양. 근데 공부 양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등급이 그래도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떤 경우냐면 글을 좀 안 읽는 친구들이에요. 개념에 대한 걸 줄글로 읽어보질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대부분 이 친구들의 그 통계적인 사례를 보면요, 선행학습을 꽤 빨리 한 친구들입니다. 선행학습을 진짜 잘해가지고 1등급 나온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선행학습을 잘못하잖아요. 이거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를 위해 가지고요, 문제풀이를 상당히 과도하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쩌면 되게 시간에 촉박하게 문제를 풀었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글을 읽을 수가 없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문제를 맞추는 데 급급한 친구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교과서와 그 다음에 개념서를 한번 읽어보게끔 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 학생들은 개념서를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지에다가 개념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증명까지 아닙니다. 개념 정도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성적이 아마 비약적으로 향상이 될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선행이 의미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죠? 고3 딱 한 학기만 납뒀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선행이라는 게 이렇게 막 화두거리가 되냐? 딴 게 아니라요,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았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을 해서 나쁘다는 아닙니다. 선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아요. 근데 선행이라는 거를 만약에 잘못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걸 바꿔서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오히려 깨끗하게 처음부터 출발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엄청나게 과도하게 숙제로 해왔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내가 해보지 않았던 공부법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선생님이 최대한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써놨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3등급. 자, 이 친구들의 문제점은 이제 문항을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문항에서 나오는 조건들, 그리고 이 친구들일수록 고난도 문항들을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고난도 문항이 교과서 수준의 고난도 문항으로 좀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센 문제집들, 그러니까 센 문제집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가고 나면 그 이상 풀기가 겁나고 그 이상 풀기가 의지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내가 못 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야말로 도전 정신을 더 가지셔가지고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몇 문제라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문제씩 정해서 푸셔야 돼요. 이게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내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풀어가야지 한 번에 오늘 하루에 20문제 어려운 문제 풀어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이 뇌에서 거부를 해요. 한 2문제 풀기 시작하면 안 되겠다. 그럼 점점 어떻게 되냐? 수학 공부를 놓게 됩니다. 그럼 점점 최저에서 수학을 빼버리게 돼요. 사실 이 친구들이 조금만 더 하면 2등급이 돼서 최저로 수학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등급 때 친구들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수학을 빼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집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과 백지 증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지 증명을 꼭 해보셔야 돼요. 고난도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선수학습으로 되셔야 되는 거고요. 자, 1, 2등급에 대한 얘기인데요. 1, 2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1등급이 계속 나오고 있다.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그 방식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1등급이 나오는 거는 딱 하나 하시면 돼요. 컨디션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2등급과 그 다음에 3등급 요 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1, 2등급이 될까?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재학생으로서 최대한 전략적으로 2등급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실전 모의고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의고사 100분 동안 푸는 시험이잖아요. 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실력이 돼요. 실력이 되는데 모의고사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실력이 안 되는데 가끔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면 실력이 되는데 등급이 잘 안 나온다. 이 친구들은 딱 하나만 하셔도 돼요. 실전 모의고사만 일주일에 2개씩만 푸셔도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만 푸셔도 돼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나요? 해보시면 돼요.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모의고사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재학생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졸업생만큼 실력이 되는데도 기술적으로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내가 성적이 올라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거냐? 우리가 공부할 때요, 대부분 10 중에 한 8 정도는요, 아는 것들에 대한 반복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러면 이 남아있는 2에 대한 공부가 결국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2등급이나 3등급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등급 가끔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된다. 그럼 그 친구들은요, 전략적인 이 시간 배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고난도 문항만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쌓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들만 끌어다가 푸시면 돼요. 어떤 걸로 풀까요? 기출문제 4점짜리, 그 다음에 수능 특강 3단계. 아시겠죠? 수능 특강 3단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어려워요. 그럼 왜 그걸 계속 풀어야 되냐? 사람이 공부를 할 때요, 요 정도로 해놔야 내가 수능장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거는 요 밑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 반복해서 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선택과 집중, 오답률에 따른 문항 선별을 하라고 했는데 이 오답률에 대한 선별을 왜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문제들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답률을 이렇게 EBS 들어가시면요, 기출문제에 대한 거는 이제 기출문제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출문제집에서 나온 문제를 보시면 그 위에 몇 학년도 몇 월 학력평가, 몇 학년도 몇 월 모의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4점이어도 쉬운 4점이 있고 어려운 4점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EBS로 가시고요. EBS에 가셔서 거기에 맞는 시험,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시험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시험 카테고리 안에 그 시험에 대한 오답률만 쫙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오답률로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기출문제 하나가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4점짜리라고 이제 체크는 되어 있겠죠. 그럼 4점짜리 중에서 내가 진짜 어려운 것들만 풀어야겠다. 그러면 그 오답률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서 거기에서 딱 어느 정도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체크만 해놓고 그것들만 먼저 푸시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아니면 내가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럼 기출문제집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4점짜리들만 오답률을 한번 쭉 뽑아서 거기 옆에다가 써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오답률 있는 문제집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오답률이 사실은 그 어떤 식으로 산출됐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EBS께 좋은 거는 EBS는 너무 상위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EBS는 거의 모든 그 수준의 학생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오답률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이트에서 해설 강의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3가지의 도구, 그래서 실제 수능장에서 내가 3가지의 도구 중에서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다 꺼내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EBS 활용법, 제가 이제 EBS 강사니까 그래도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고3 되면 조금 합니다. 왜 그러냐? 해설 강의가 제일 빨리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 모의평가에서 해설 강의 제일 빨리 올라오는 거는 EBS입니다.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해설 강의를 이제 촬영을 하면 올해가 이제 조금 힘들었던 게 올해 감독을 했어요. 감독을 이제 저도 학교 교사다 보니까 감독을 하고 감독을 끝내고 기차 타고 가서 바로 해설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감독을 끝내고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도착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기차 타고 가면서 막 푸는 거죠. 바쁘게. 올해는 조금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EBS의 원칙은 당일 업로드를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 그날 힘들겠지만 최대한 그날 좀 소화시킬 건 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계교재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가장 빨리 나오고 백제 복습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모든 공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까지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 아마 제가 1등짜리 친구들, 만점짜리 친구들한테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 문제를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 기출문제가 몇 년도인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수학 상위권 친구들은 기출문제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네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수준이 되게끔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추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 가지고 되게 많은 문항들을 제공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교재를 따로 구매를 안 하셔도 EBS만으로도 모두 무료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억울한 게 무료이기 때문에 약간 무시당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무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EBS 그 중학 프리미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EBS 중학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무료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무료로 바뀌기 전에 유료였어요. 그래서 EBS 중학이 유료이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무료로 풀리니까 또 의외로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 EBS에서 강의를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강의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매번 모든 강의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이 고3이 되면 의외로 갈피를 못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건 많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체계를 잡고 해야 효율성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는 그 자료집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한번 체계를 잡아보세요. 내가 2026년이 되었을 때 어떤 방향성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근거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곳으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요. 바라옵기는 꼭 만점자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전북교육청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